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이건희 일가 비자금을 추적했는데요. 이건희 비자금 계좌가 1,500개 정도에 육박했는데 이걸 어디서 주로 만들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음.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여러 개 비자금 계좌 중에 27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7개 계좌는 신한은행도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있고요. 미래에셋대우도 있고요. 삼성증권도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증권에서 비자금 계좌를 만드는 게 제일 편했겠죠. 여러 증권사에 분사를 한다고 해도요. 음. 그런데 이 금감원이 27개 계좌를 조사를 했더니 미래에셋, 한국투자, 신한금융, 나머지 세 곳에서는 비자금 차명으로 있었던 그 계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 있는 비자금 계좌를 찾아봤더니 기록이 완벽하게 싸그리 싹 지워졌습니다. 어. 완벽하게 백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삼성증권 비자금 계좌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딱 27개만 조사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2008년 특검이 찾아낸 계좌가 1199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때 1199개 계좌 중에 삼성증권이 깔아놓은 비자금 계좌가 무려 918개였습니다. 대부분 비자금 계좌가 삼성증권에 몰려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918개 계좌를 지금 찾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전부 다 정보가 싸그리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뚜껑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삼성은 이번 금감원 조사 하나만으로도요. 증권, 생명, 화재 이런 금융계열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금융을 절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거인멸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금융 정보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다르게요. 제조업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래도 이 회사는 공장이 있고요.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이걸 팔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손실이 나면 뭐 책임을 이렇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요. 고객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삼성증권, 삼성생명. 지금 니들이 관리하는 돈은 니들 돈이 아니라고요. 고객들 돈이라고요. 삼성자동차가 망하면 공장 팔고 빚 갚고 하면 되지만 삼성증권, 삼성생명이 망하면 고객 돈이 물려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은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망하면 이건희 이지용이 망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하고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놈들이 회장 비자금 관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회장 사금고 역할을 따까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하고 있습니다. 저딴 새끼들이 이건희나 이재용이 필요하다면 고객이 맡긴 돈 들고 이건희, 이재용한테 안 갖다 바치겠냐고요. 이런 새끼들은 금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과거에 그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칙적으로는 한 그룹 안에 제조와 금융, 금융과 산업이 함께 계열사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금융과 산업은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조와 금융이 한 그룹 안에 섞여 있으면 제조 계열사가 망할 때 오너가 야 금융 니네 돈 많잖아. 우리 제조 부실 계열사에 돈 좀 지원해.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너가 곧 법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계열사들끼리 그러는 건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요. 이런 일에 금융이 부도덕하게 말려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고객 돈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2008년 4월에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예, 지금 삼성과 이명박의 유착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삼성이 왜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느냐? 가장 상식적인 추정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가 2009년 8월에 배임과 조세포 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들으셨다시피 이것도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뒤 딱 4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이제 이명박이 오로지 이건희 단 한 명만을 사면하는 원포인트 1인 사면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명분은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가 사면이 돼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 조치가 내려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 사면을 대가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추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리핑 경제 속살 시간에 좀 여유가 될 때마다 2008년 이건희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용이 석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충격의 강도라는 게 사실은 최근의 기억이기 때문에 더 강도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기억을 되살려서 경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 재벌들의 범죄 사실과 그걸 수사하던 검찰, 재판부가 내린 짜고 친 고스톱 같은 판결 중에 제일 충격이 컸던 건 이재용 석방보다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표했던 이건희 불구속 기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희 불구속 기소. 기소는 했는데 구속은 아닌. 그렇습니다. 그만큼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건은 실로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거였고요. 조준웅 특별검사가 내렸던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곰탕 특검에 버금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시작된 특검 수사와 2009년에 마무리된 재판, 그리고 이어진 원포인트 사면, 이건 국민 법감정, 상식 뭐 이런 걸 모두 다 뭉개버리고요. 나라가 진짜로 개판이 됐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 진행됐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초창기였습니다. 2008년 4월에 조준웅이 발표를 하거든요. 예.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2009년, 사면도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한국의 정서가 좀 뭐랄까요. 이명박식 탐욕에 좀 경도됐던 시기여서 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한 기억이 우리 시민사회에 그렇게 깊게 박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기자가 아니었을 텐데 사석에서 개거품을 몰고 막 이야기를 하면 예. 듣는 사람들 반응이 좀 뜨광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함께 분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서 그 재벌들에 대한 문제, 특히 삼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의식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죠. 이재용 집행유예에 대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게 극도로 나쁘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기쁘더라고요. 역사는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러면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도 다시 제대로 알려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시 사건의 이모저모를 좀 다양한 각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2008년 4월 18일에 조준웅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범죄 사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지만 장시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 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어렵죠, 말이.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무거운 중죄예요. 조준웅이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다 지난 일을 지금의 잣대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건희 등이 저지른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황당한 거죠. 좆가고 있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진짜 여기서 많이 까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것도 아니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이 이건희라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검사가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선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특별검사가 한 수사 결과가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건희 불구속 기소, 이학수, 김인주, 유석열, 최강해 비리 핵심 인물 10명 전부 다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이 발표를 거의 장이 뒤집어지는 기분으로 라이브로 들었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왜 특검을 쳤다의 인물로 뽑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후보가 3명이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정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대선 직후였던 2007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선택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요. 예. 저는 법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조준웅이 얼척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후배 법조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따위 인물이 특검에 임명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검사로 활동하던 당시 조준웅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장상환 경상대 교수 말에 의하면은 박정희 정권 유지에 맹렬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피의자를 협박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보기에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법조 후배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 특검 후보가 셋이었는데 조준웅이 그중 제일 나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 저게 지금 삼성 따까리지 특검이냐 발표하는 거 못 봤냐? 후보 셋이 누가 올라갔기에 저 따위 인물이 제일 나았다는 거냐 하고 제가 전화로 길길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법조 후배가 그 후배 참 괜찮은 후배거든요. 형, 나도 짜증나는데 그중 조준웅이 제일 나았던 건 사실이야 이러더라고요. 예.